거대한 자연은 때로 가장 강인한 인간조차 무력하게 만듭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추위, 그리고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눈발,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기로 이름난 강원도의 산악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의 지옥주 훈련이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김민준 대위, 그는 팀의 리더이자 정훈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적군도 교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이 보이지 않는 순백의 절망, 그리고 천을 좀먹는 혹한뿐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로 훈련은 일시 중단되었고 각 팀은 지정된 안전 캠프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변덕은 인간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퇴로를 막았고 통신 장비는 강렬한 눈보라 전파가 교란되어 먹통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팀원들과 함께 우회로를 찾던 중 발을 헛디뎌 가파른 눈 쌓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순식간에 팀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은 온통 하얀 벽뿐이었습니다. 방향 감각은 마비되었고 나침반 바늘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UDT의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생명의 위협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용기와 신념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가장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비정한 현실의 벽 앞에서 펼쳐지는 필사적인 방역과 숨막히는 대립,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군인이 개를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에 맞서는 한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 그 위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끔찍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잠들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장을 고쳐매고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 그 속에서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감각이 무뎌지고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워질 때쯤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뇌가 만들어낸 거짓 신호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낑, 낑.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으르렁거림도 공포에 질린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는 듯한 애처롭고 절박한 생명의 신음이었습니다. UDT 대원들은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소리 지도를 그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눈을 감고 오직 청각에만 의지해 주변 지형과 상황을 파악하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민주는 배운 대로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주 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는 지척의 거리도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성은 경고했습니다. 무시하이. 내 자신의 생존이 먼저다. 저 소리를 따라가다가는 남은 체력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꺼야 한다. 저 소리를 외면한다면 설령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 해도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군인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선 한 생명체로서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연민이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얼음물 속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은 이제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한번 내디딘 발을 빼내는 것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시간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10분을 걸었는지 1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 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을 털어냈습니다. 낡고 녹슨 범퍼.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대한 눈 더미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눈에 완전히 파묻힌 낡은 1톤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마치 수십 년은 방치된 유령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바로 저 차가운 쇠붙이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트럭의 화물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철제문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깽! 깽! 이제 소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짐승이 내는 죽음의 문턱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화물칸의 낡은 철제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용접이라도 해놓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굳게 닫힌 트럭 문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의 남은 힘으로 이 절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강철의 관 속에서 꺼져가는 생명들의 마지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차가운 강철 문은 민준의 노력을 비웃듯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음과 서리가 자물쇠와 문틈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민주는 군화 발로 문을 걷어차 보았지만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발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 충격에 놀란 듯 잠시 멎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너무 늦은 건가? 정적이 흐르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하지만 곧이어 더욱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다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UDT 대원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군장을 내려놓고 생존 키트에 들어있는 다용도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는 칼날을 문틈에 쑤셔넣고 지렛대처럼 힘을 주어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얼음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 민준의 뇌리에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비상 상황에서 천을 이용해 얼어붙은 장비를 녹이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맨손을 노출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손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인 뒤
뜨거운 맨손으로 얼어붙은 자물쇠의 부분을 감싸쥐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피부가 얼어붙은 쇠에 달라붙는 끔찍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의 천이 강철의 냉기를 밀어내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손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온기를 나누어 저 문을 열겠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물쇠 주변의 두꺼운 얼음층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민주는 낮은 신음과 함께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손잡이를 다시 한번 잡아 돌렸습니다. 대올컥, 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얼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민주는 거의 탈진 상태로 문을 잡아 당겼습니다. 무거운 철제 문이 끼익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어두운 내부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지독한 악취와 피비린내,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힘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 구석 낡은 집단 위에는 순백의 털을 가진 어미 진돗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녀석의 털은 오물과 피로 뒤엉켜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가쁜 숨을 따라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품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강아지 여러 마리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너무 작고 약해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미세하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낯선 침입자를 경계할 기력조차 없는 듯 그저 민준을 향해 힘없이 꼬리를 한두 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나 적의가 아닌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처참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새끼를 낳고 그 연약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젖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 강아지들은 텅 빈 젖을 빨며 필사적으로 생명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군용 방수포를 꺼내 바닥에 깔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하나씩 자신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그의 천이 느껴지자 희미하게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미 개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너무 쇠약해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어미 개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녀석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뒷다리 쪽에서 출혈이 심했고 아마도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 재킷을 벗어 어미개의 몸을 감쌌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오직 눈앞에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부대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도와 기억을 더듬어 그는 이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를 떠올렸습니다. 산 아래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까지는 적어도 2~3시간은 좋게 걸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재킷으로 감싼 어미 개를 등에 둘러맨 뒤 비틀거리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텅 빈 트럭은 거대한 짐승의 뼈처럼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트럭 안에는 사실 진돗개 가족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민준의 이 필사적인 사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민준의 발걸음은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에 더해진 어미개의 무게, 그리고 품 안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의 무게까지,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를 넘어선 삶의 무게였습니다. 몇 번이고 눈 속에 고꾸라졌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품 안에 강아지들이 내는 희미한 온기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미개의 가쁜 숨소리가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저 멀리 눈보라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제설 작업을 하던 마을 주민이 그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와 눈으로 범벅이 된 군인이 피투성이 개를 업고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나타난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주민의 도움으로 민주는 간신히 몸을 가눌 수 있었고 이 마을의 단 하나뿐인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동물병원. 낡은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최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수의사였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낯선 군인과 위급한 상태의 동물들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미부터 수술실로 옮기죠. 출혈이 너무 심해요. 선생님은 저기 난로 옆에 앉아서 몸 좀 녹이세요. 강아지들은 제가 돌볼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받아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미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이 시키는 대로 난로 옆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술실로 향하는 어미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을 후려치는 듯한 피로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온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간호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미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수액을 연결하고 긴급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수진은 어미개의 몸에 박힌 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스캐너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유기견 방지를 위해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빅 하는 소리와 함께 스캐너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록칩과는 다른 복잡한 코드 넘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장칩이 아닌데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라 혈통, 수상 경력, 백신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특수 제작된 고급 칩이었습니다. 이런 칩은 보통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혈통견에게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유기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미개의 복부에서 발견된 흔적이었습니다. 배에는 오래된 수술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고 마치 새끼를 낳는 기계처럼 혹사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출산은 자연분만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 강제로 행해진 불법적인 시술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아마도 좁은 트럭 안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강제로 출산을 시키려다 어미개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자 그대로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생명을 도구로 취급한 잔인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착잡한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그녀는 겨우 어미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어미개의 생명력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진료실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괜찮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정말 강한 아이예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니 백설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큐베이터로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 꼬물거리며 잠든 강아지들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을 보고 있자니 눈보라 속에서 겪었던 사투의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백설의 몸에서 발견된 이상한 칩과 학대의 흔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민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군가 귀한 혈통을 가진 진돗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던 그 버려진 트럭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얼어붙은 트럭 안에는 백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흔적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져 버렸을까요?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온 뒤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부대로부터의 연락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였지만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백설과 강아지들은 수진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수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불법 시술의 흔적, 그리고 최고급 혈통견에게나 쓰이는 특수칩, 이 모든 것은 그가 발견했던 낡은 트럭이 단순한 유기 장소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 현장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을 이장에게 빌린 낡은 사륜구동차를 몰고 그는 기억을 더듬어 어제 자신이 헤매었던 산길로 다시 향했다. 밤새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꺼운 눈 이불을 덮고 있었다. 어제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걸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진실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나아갔다. 수많은 나무와 계곡 사이에서 어제 그 트럭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눈 위에 남은 자신의 희미한 발자국과 주변 지형을 대조하며 수색을 시작했다. UDT에서 배운 독도법과 흔적 추적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주는 마침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트럭의 형체를 다시 발견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트럭은 죽음의 침묵 속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트럭 주변을 살폈다. 밤새 새로 내린 눈이 많은 흔적을 덮어버렸지만 예리한 그의 눈은 타이어 자국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포착했다.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군화 자국,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민주는 어제 자신이 열었던 화물칸 문을 다시 열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제의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핏자국이 낭자한 집단 더미,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의료용 쓰레기들, 주사기와 약병, 피 묻은 거즈들이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수진의 말대로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이 분명했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그때 집단 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그가 조심스럽게 집단을 걷어내자
낡은 가죽 커버로 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관리 장부였다. 안에는 수십 마리의 진돗개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교배 기록, 출산 기록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가축을 관리하는 장부처럼 생명을 숫자로만 취급하는 냉혹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대부분 뛰어난 수상 경력을 가진 최상급 진돗개들이었다. 그리고 각 개체마다 특A급, A급, B급 등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설의 특징과 비슷한 개를 찾아보았다. 장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설백 쉐바이이라는 이름의 하얀 진돗개 프로필을 발견했다. 사진 속 개는 백설과 똑같이 생겼다. 프로필 옆에는 챔피언 북풍의 직계 혈통, 최우수 모견 후보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설백의 기록은 다른 개들과는 조금 달랐다. 출산 기록 옆에 붉은 펜으로 무언가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처음에는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웠지만 그는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 보며 글자를 조합해 나갔다. 마침내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결함품 발생, 처리 요망, 결함품, 처리. 그 비인간적인 단어들이 민준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그들이 말하는 결함품이란 갓 태어난 백설의 새끼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새끼들에게서 원치 않는 특징이나 결함을 발견했고 그 즉시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처리라는 것은 어미와 새끼들을 이 혹한의 눈 속에 산채로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생명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다. 민주는 장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장부야말로 이 잔인한 범죄의 전모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장부를 자신의 배낭 깊숙이 넣었다. 그때 트럭 운전석 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작고 낡은 열쇠고리였다. 평범한 열쇠고리였지만 한쪽 구석에 상독연사라는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상독연사, 범인의 소굴을 가리키는 이름일지도 모른다. 모든 증거를 챙긴 민주는 트럭을 떠나 차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사명감으로 들끓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버려진 개들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잔혹한 범죄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 백설과 그 새끼들에게 가해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손에 쥔 증거가 그를 얼마나 위험하고 가덴트책이다 그 거대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지를,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 있는 자가 얼마나 교활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를. 과연 민주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민준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동물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 안은 조심스러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인큐베이터 안의 작은 강아지들은 이제 제법 꼬물거리며 어미 젖을 찾는 신용을 하고 있었고 수지는 분유를 타서 작은 젖병으로 일일이 먹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친 전쟁터에서 발견한 작은 평화와도 같았다. 민주는 잠시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켜낸 생명들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백설에게서 나타났다. 대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백설은 처음에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새끼들과 떨어져 있다는 불안감에 으르렁거리며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남자인 민준이 다가갈 때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마도 자신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 때문일 터였다. 민준은 그런 백설을 억지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찍이 앉아
조용히 백설을 지켜보았다. 그는 UDT에서 배운 동물 교감 훈련을 떠올렸다. 적진에서 군견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동물과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던 경험이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몸을 낮춰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렸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괜찮아. 백설, 있지.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네, 아기들도 모두 무사하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위로와 안심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다. 하루, 이틀, 민주는 훈련도 잊은 채 병원에 머물며 백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직접 백설의 밥을 챙겨주고 수진을 도와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잠은 병원 구석의 작은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그의 지극정성은 얼음장 같던 백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평소처럼 백설의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고 돌아서려 할 때 백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았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에 민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백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마침내 경계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신뢰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백설이 민준을 자신의 은인으로, 자신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백설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새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넓은 가족실로 옮겨주었다. 새끼들을 다시 품에 안은 백설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백설은 놀랍게도 민준이 새끼들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 심지어 가장 작고 약한 강아지 한 마리를 물어다 그의 무릎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기꺼이 맡길 만큼 민준을 깊이 신뢰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었다. 민준은 무릎 위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장부와 열쇠고리를 경찰에 넘기고 백설과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직접 이 아이들을 모두 책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바로 그 순간, 병원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말끔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병원 내부를 훑어보더니 가족실에서 민준과 함께 있는 백설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찾았군. 내 개. 어이! 거기 당신 남의 귀한 개를 훔쳐다가 뭐 하는 짓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흐르면서도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진 역시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를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이 아이는 저희가 구조한 유기견입니다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혈통 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록 서류였다. 서류에 적힌 개의 이름은 설백, 소유주의 이름은 박상도였다. 바로 민준이 트럭에서 발견한 장부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유기견, 웃기지 마쇼. 이 개는 대한민국 1%만 소유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내 소중한 재산이야. 이 개를 훔쳐간 절도범이 당신인가? 군인 양반. 박상도라는 남자는 민준을 향해 비릿한 눈초리를 보냈다. 평화롭던 병원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망 위로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신을 백설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이 남자의 등장은 과연 이 이야기의 국면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법과 상식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 박상도의 등장은 평화롭던 동물병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그의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백설과 강아지들의 앞을 막아서며 박상도를 노려보았다. 백설 역시 낯선 남자의 등장에 위협을 느꼈는지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민준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그토록 끔찍한 학대를 당했음에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의 기운을 감지한 것이었다. 당신이 이 개의 주인이라고요?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상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주인, 당연하지. 여기 내 이름이 박힌 증명서가 버젓이 있는데 어디 의심할 여지가 있나?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내 소중한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이 아이는 눈보라 속 버려진 트럭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고 죽어가던 상태였어요. 이건 명백한 유기 및 동물 학대입니다. 주인이라고 주장하시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박상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그 말인가? 며칠 전 귀한 진돗개를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차가 고립됐소. 구조를 요청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글쎄, 이 군인 양반이 내 차 문을 부수고 개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겠소.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알기나 해. 그의 말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허점투성이었지만 그가 내민 서류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혈통서와 소유권 등록증, 그것은 백설이 박상도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의 증거였다. 민주는 트럭에서 발견한 관리 장부를 떠올렸다. 혈한품 처리.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뭐, 그래? 뭘 안다는 거지? 증거라도 있나? 박상도는 여유만만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장부를 꺼내 보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박상도가 어떤 인물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패를 보여줄 수는 없었다. 또한 그 장부가 법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로 채택될지도 미지수였다. 어쩌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민준이 침묵하자 박상도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보라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나.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의 재산을 탐내는 건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당장 내 개를 돌려주. 박상도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보라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나.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의 재산을 탐내는 건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당장 내 개를 돌려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백설과 강아지들을 그저 값비싼 물건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민준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UDT 대원으로서 단련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박상도가 원하는 그림일 터였다.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에게 돌아가면 죽습니다. 당신이 결함품 처리라고 써놓은 그 장부처럼 말입니다. 민준의 입에서 장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상도의 여유만만한 표정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교활한 미소로 덮였다. 장부, 무슨 소설을 쓰는 건가? 군인 양반,
이제는 하다 증거까지 위조하려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막 나가는군. 요하! 말이 안 통하니 법대로 하지. 박상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백시 이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자신이 값비싼 반려견을 도난당했으며 현재 범인과 개를 발견했으니 즉시 출동해달라고 태연하게 신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의 그것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민주가 수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먼저 시끄럽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박상도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상도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합법적인 소유주임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인 김 경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민준과 수진에게 다가왔다. 김민준 씨, 최수진 씨 맞으시죠? 박상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분이 이분 소유의 개를 무단으로 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경사의 말투는 공정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법적 증거물을 가진 박상도 쪽으로 기운 듯 보였다. 민주는 눈보라 속에서 트럭을 발견했던 일부터 백설의 끔찍했던 상태, 그리고 불법 시술의 흔적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진 역시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소견을 덧붙이며 이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경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것도 맞고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현재 박상도 씨가 제시한 서류들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반면에 박상도 씨가 이 개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의 벽이었다. 민준의 정의감과 선의는 소유권이라는 차가운 법 조항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박상도는 그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들었죠? 경찰 양반, 이제 이 도둑놈들한테서 내 재산을 찾아주시오. 저 군인은 특수절도죄로, 저 수의사는 작물보관죄로 당장 연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야. 진정하시고요. 김 경사가 박상도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시니 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법이 세상의 규칙이 이토록 불공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백설을 저 악마의 손에 다시 넘겨주는 것은 사지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수진이 나섰다. 그녀는 경찰과 박상도를 향해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심각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최악인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이동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수의사인 제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백설의 진료 기록과 수술 소견서를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백설의 위급했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주는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해당 동물을 격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역시 수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김 경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죠. 박상도 씨, 소유권 문제는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물론 소유주께서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상황은 일단 수진의 기지로 잠시 봉합되었다. 박상도는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경찰 앞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서기 전 민준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재미있는 군인이군. 하지만 명심해. 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어. 그 개는 내 거야. 그리고 난 내 것을 절대 뺏기지 않아. 곧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박상도는 경멸의 눈빛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경찰들도 돌아갔다. 병원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악마를 상대로 그는 과연 백설과 강아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박상도가 남기고 간 위협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원 전체를 뒤덮는 불길한 기운처럼 내려앉았다. 민주는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눈앞의 작은 생명 하나를 지켜줄 법적인 힘은 없었다. 수진의 기지로 시간을 벌었지만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멈춘 것에 불과했다.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에게 물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런 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가 없네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수지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작은 위로가 전해졌다. 그들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친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현행법상 박상도의 소유권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동물 학대를 입증하더라도 소유권 박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설령 민준이 트럭에서 발견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박상도 측 변호사는 그것이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며 효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사는 희박했다. 법이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민주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박상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박상도 같은 자는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 군의 민원을 넣어 민준을 공영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법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고뇌에 빠졌다. 법을 따라 백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넘어서서라도 양심에 따라 싸울 것인가? 그의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백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깊은 신뢰의 눈빛을 품 안에서 꼬물거리던 작은 생명들의 온기를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싸워야죠. 끝까지. 민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법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론을 만들고 세상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는 수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백설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수진은 자신의 병원, SNS 계정과
동물보호단체 커뮤니티의 백설의 구조, 당시 사진과 현재 모습을 올리고 이 아이들을 다시 악마의 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며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했다. 또한 민주는 트럭에서 발견한 상동연사라는 이름을 단서로 박상도의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렇게 뻔뻔하고 악랄한 자라면 분명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소파에서 잠을 청하고 수지는 늦게까지 병원 정리를 하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덕분인지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병원 진료실 창문이 박살났다. 깜짝 놀란 민중과 수진이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바닥에는 주먹만한 돌멩이와 함께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돌멩이에는 붉은색 레커로 휘갈겨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경고했다. 내 것에서 손 떼라. 다음은 유리가 아니라 내년 머리통이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상도의 짓이 분명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인내심 따위는 없는 자였다. 법이 통하지 않자 곧바로 폭력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수진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창밖을 살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오토바이의 희미한 엔진 소리만 들릴 뿐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했다. CCTV도 없는 낡은 병원 건물, 어두운 밤,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위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그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박상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민주는 수진과 백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방역할 때였다. 박상도라는 어둠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위험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박상도의 검은 그림자 뒤에는 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창문이 깨진 다음 날, 병원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사이 민주는 뜬 눈으로 병원 밖을 경계했고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박상도의 노골적인 협박은 그들의 마음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투지를 다시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며 백설의 운명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민주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박상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뒤에서는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합법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첫 번째 단서는 트럭에서 발견한 열쇠고리에 새겨진 상동연사라는 이름이었다. 민주는 군 내부 정보망을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동연사라는 이름의 견사를 조회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것은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혈통견들을 거래할 수 있었을까? 민중과 수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들은 인터넷의 애견 동호회, 혈통견 커뮤니티,
그리고 유기견 보호 관련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상독연사, 박상독, 그리고 백설의 혈통 정보에 나온 챔피언 북풍 같은 키워드를 조합하며 정보를 검색했다. 수백, 수천 개의 게시물을 뒤지던 중 수진이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폐쇄된 한 애견 경매 사이트의 오래된 게시물이었다. 한 회원이 양심 없는 브로커 박 씨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 SCE라는 브로커는 외딴 곳에 무허가 번식장을 차려놓고 챔피언 혈통의 개들을 강제로 교배시켜 새끼를 빼낸 뒤 이를 불법 경매 시장에 내다 파는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혈통서를 위조하고 병든 개를 건강한 것처럼 속여 팔았으며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개들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글에는 그가 특히 진돗개 혈통 관리에 집착했으며 상도라는 가명을 쓴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상도는 단순한 악덕계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혈통견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거대한 불법 산업의 중심에 있는 악랄한 브로커였던 것이다. 백설 역시 그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결함품으로 판단된 새끼들과 함께 폐기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가 백설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확해졌다. 백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싼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최우수 모견이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민주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몇 년 전에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법적인 증거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들은 박상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번식장, 즉 상독 연사의 위치를 찾아내 현장을 덮치는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UDT 동기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컴퓨터와 정보전에 능한 동기는 박상도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그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상도는 매우 교활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활동을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범죄자라도 흔적을 남기는 법, 동기는 박상도가 최근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마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민준이 백설을 발견했던 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민준은 지도를 펼쳐 그 지역을 살폈다. 인적이 드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로 통하는 길은 단 하나뿐인 고립된 지형. 불법적인 시설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찾아가 봐야겠어. 민준의 말에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너무 위험해요. 어젯밤 일도 그렇고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알아.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뭔가 움직여야 저들의 실체를 잡을 수 있어. 민주는 무모하게 덤빌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정찰을 통해 상동 연사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여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굴을 급습할 계획이었다. 그는 수진을 안심시키고 다음 날 새벽 그곳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박상도의 뒤를 쫓고 있는 동안 박상도의 검은 그림자 역시 그들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박상도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병원에 남아있는 백설의 연약한 새끼들이 있었다. 과연 민주는 박상도의 소굴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에 남은 소중한 생명들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치게 될까? 민준이 박상도의 소굴을 찾아 떠나기 전날 밤
병원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작은 기적이 싹트고 있었다. 인큐베이터를 졸업하고 어미 품에서 지내게 된 강아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총 5마리의 강아지들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했다. 유독 잠이 많은 녀석, 먹성이 좋은 녀석, 그리고 호기심이 왕성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녀석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었다. 다른 형제들보다 몸집은 조금 작았지만 눈빛이 남다르게 총명하고 행동이 민첩한 녀석이었다. 민주는 그 녀석에게 번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번개는 벌써부터 짧은 다리로 병원 안을 탐색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민준의 발치에 와서 장난을 걸곤 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는 듯했다. 민주는 떠나기 전 수진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해요. 낯선 사람은 절대 병원 안으로 들이지 말고 문은 항상 잠가두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자신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상도였다. 그는 민준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군인 나부랭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병원에 남은 여자 하나쯤은 구슬리거나 협박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병원 영업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손님인 척 병원 안으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박상도는 병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의 발치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여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매엉개였다. 번개는 그날따라 호기심이 발동해 누군가 살짝 열어놓은 병원 뒷문 틈으로 몰래 빠져나와 바깥 세상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박상도는 강아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웬 강아지 새끼가? 그는 귀찮다는 듯 발로 강아지를 툭 찼다. 번개는 깽 하는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박상도의 주변을 맴돌며 짖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날카로운 짖음이었다. 시끄러운 놈이. 박상도는 짜증을 내며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을 누가 볼까 싶어. 그는 강아지를 쫓아내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번개에게 신경이 쏠려 지갑이 떨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번개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고 마침내 번개는 겁을 먹고 병원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 버렸다. 박상도는 혀를 차며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손님을 가장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한편 병원으로 돌아온 번개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녀석은 곧장 박상도가 서 있던 골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박상도가 떨어뜨린 검은색 가죽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번개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지갑을 입에 물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낑낑거리며 수진의 발치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수진은 바닥에 놓인 지갑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번개야, 이건 어디서 가져왔니? 그녀는 지갑을 주워 들었다.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몇 장,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다. 신분증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박상도였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상도가 병원 근처까지 왔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뭐라고요? 박상도 지갑을요? 전화를 받은 민준은 차를 돌려 병원으로 돌아올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다. 수진 씨, 일단 진정하고 잘 들어요. 그 지갑 안에 있는 것들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내게 보내줘요. 특히 영수증 같은 게 있다면 빠짐없이요. 절대로 지갑을 가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박상도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시키는 대로 했다.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이 꾸깃꾸깃 접혀 있었다. 대부분 주유소나 식당 영수증이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강원도 외곽에 위치한 한 사료 도매점에서 대량의 개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리고 그 영수증 하단에는 배송지로 추정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찾았어요. 민주는 수진이 보내온 사진 속 주소를 보고 외쳤다. 그 주소는 바로 그가 정찰하려던 산골 마을의 한 지점이었다. 작은 영웅 번개의 예상치 못한 활약 덕분에 그들은 마침내 박상도의 소굴, 상동연사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주는 동료들과 경찰에게 연락을 취하고 증거를 손에 쥔 채 호랑이 굴로 향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뒤늦게 깨달은 박상도 역시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긴 영수증의 행방을 쫓아 핏발선 눈으로 병원을 향해 다시 달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민주는 박상도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그의 소굴을 덮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눈치챈 박상도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까?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쥔 민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번개가 물어온 지갑 속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상도의 추악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지도이자 그의 가면을 벗겨낼 예리한 칼날이었다. 그는 곧바로 UDT 동기와 약속했던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합류한 동료들과 함께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지로 잠입하여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학대받는 다른 개들을 구조하며 박상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경찰에는 연락했나? 동료가 물었다. 물론 관할 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도 연락을 취해뒀어. 우리가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합동으로 덮치기로 약속했다.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대낮에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소형 카메라 등 UDT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들을 챙겼다. 이것은 군 공식 작전이 아니었기에 모든 책임은 그들 스스로 져야 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의 군복에 새겨진 신념 그 자체였다. 밤 10시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 마을을 뒤덮었다. 민준과 2명의 동료는 차량의 불빛을 모두 끈 채 영수증에 적힌 주소지 근처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곳은 낡은 축사를 개조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는 외딴 장소였다. 주변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건물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상동연사였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철조망을 넘어 내부로 잠입했다. 건물 벽에 몸을 숨기고 작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안의 광경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다. 비좁고 더러운 뜬장 바닥이 철망으로 된 뜬 사육장 수십 개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털이 뭉치고 피부병에 걸린 진돗개들이 무기력하게 갇혀 있었다.
공기는 지독한 배설물 냄새와 사료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 이것은 견사가 아니라 생지옥이었다. 민주는 소형 카메라로 그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박상도와 그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 몇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갑은 그래서 찾았어. 못 찾았어. 젠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동물병원 근처에서 떨군 게 분명해. 그 빌어먹을 군인놈이나 수의사 연손에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영수증이라도 있었으면 큰일인데 거기가 발각되면 우린 다 끝장이야. 걱정 마. 내가 벌써 손을 써뒀으니까. 그리고 설령 그놈들이 여길 찾아온다 해도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는 꼴이 될 거다. 박상도의 목소리를 들은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한 발 늦었다. 박상도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동료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 박상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야. 뭐라고? 그 군바리 놈 해군에 꼰질렀다고. 하하. 잘했어. 아주 잘했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상도가 말한 손을 써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소굴을 찾아 헤매는 동안 박상도는 오히려 민준을 향해 역공을 펼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부대 상급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김대위? 지금 어디야? 자네 지금 민간인 폭행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고발당했어. 박상도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직접 부대로 찾아와 난리를 쳤단 말이다. 당장 부대로 복귀해서 해명해. 모든 것이 박상도의 계략이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불법 번식장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그는 동물병원에서 있었던 실랑이를 과장하고 깨진 유리창 사건까지 민준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 심지어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마저 민준이 훔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준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증거를 확보하러 왔다가 오히려 범죄자 누명을 쓰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여기서 불법 번식장의 증거를 확보한다 해도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잠입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증거의 효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는 군무 이탈이라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진퇴양난의 위기. 박상도의 검은 거미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촘촘하게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과연 민주는 이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군인의 명예마저 잃은 채 이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될까? 복귀하겠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료들은 그의 결정에 놀라 그를 붙잡았다. 이대로 돌아가면 저놈들 계략에 그대로 걸려드는 거야. 증거를 코앞에 두고 그냥 가겠다고? 명령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다.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것뿐이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박상도는 그를 흥분시켜 실수를 유발하려 하고 있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규율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일단 부대로 돌아가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박상도를 무너뜨릴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부대로 향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그를 영웅처럼 여기던 부대원들은 이제 의심과 실망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부대장실로 불려갔다. 부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고발장을 가리키며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대위, 이게 다 사실인가? 자네가 민간인을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시도했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박상도라는 자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눈보라 속에서 백설을 구한 일, 박상도의 동물 학대 정황, 그리고 그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심증까지 그는 박상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기 위해 이런 비열한 함정을 팠다고 주장했다. 부대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자네의 말을 믿고 싶네. 자네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었으니까. 하지만 김대위, 자네의 주장에는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이 없어. 반면에 박상도라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네. 병원에서의 실랑이를 촬영한 영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깨진 유리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자네 것과 유사한 군화 발자국 사진,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지갑까지 모든 정황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일세. 박상도는 치밀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조작해서 제출했던 것이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진실이 거짓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걸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네는 모든 임무에서 배제되고 부대 내에서 대기해야 하네. 부대장님, 민주는 절박하게 외쳤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결백합니다. 제가 싸우는 이유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불의에 맞서는 군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의 외침에 부대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을 지켜봐 왔다. 그가 어떤 군인인지, 어떤 신념을 가진 남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부대원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개인적인 믿음만으로 원칙을 깰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8시간을 주겠네. 앞으로 48시간. 그 안에 자네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모든 소란을 끝내게 만약 그때까지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더 이상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때는 군법에 따라 자네를 처리할 수밖에 없네. 그 개, 당장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깨끗하게 사과하게. 그것이 자네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것은 부대장이 민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18시간. 그 안에 박상도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어야만 했다. 실패하면 그는 불명예 제대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운명이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모든 증거는 박상도를 향해 웃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대장실을 나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설과 강아지들의 생명,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의 명예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한 거짓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부대를 나선 민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18시간이라는 시간은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기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 걱정은 말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박상도가 법적으로 걔들을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범죄를 입증해야만 해요. 하지만 방법이 막막했다. 민주는 군인의 신분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박상도의 불법 번식장은 이미 그들의 접근을 눈치채고 경계를 강화했을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동물병원으로 돌아와 수진과 함께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절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진이 며칠 전 반신반의하며 올렸던 백설의 사연이 담긴 SNS 게시물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글이 밤사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 진돗개 가족을 구한 유디티 대원의 이야기, 그리고 법을 악용해 아이들을 다시 빼앗으려는 악덕 주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감동을 자아냈다. 좋아요의 숫자는 수만을 넘어섰고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군인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가 백설이를 지켜줍시다. 악덕 번식업자를 처벌하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화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취재 문의가 들어왔다. 민준과 수지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박상도의 만행을 공론화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세상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것뿐입니다. 민주는 인터뷰에서 트럭에서 발견한 관리 장부의 결함품 처리, 메모와 상동 연사, 열쇠고리를 공개했다. 비록 법적 증거 능력은 미약할지라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다. 방송이 나가고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자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 박상도의 이름과 그의 만행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진의 동물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TV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상도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민준 역시 그녀 옆에서 스피커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방송에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새끼들을 산채로 땅에 묻고 말을 듣지 않는 개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뒀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상도의 불법 행위가 담긴 장부, 일부와 학대 영상을 몰래 복사해 두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박상도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내일 밤 12시 한적한 부둣가 창고에서 만나시죠. 그 자료들 전부 넘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 신원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전화가 끊겼다. 민준과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이었다. 익명의 제보자.
그는 이 길고 어두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너무나도 극적인 타이밍에 나타난 제보자. 과연 이것은 순수한 양심의 발로일까? 아니면 이 또한 박상도가 파놓은 또 다른 교활한 함정은 아닐까? 약속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남은 시간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24시간. 제보자의 등장은 민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이 함정일지라도 그는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UDT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야 했다. 그는 약속 장소인 부둣가 주변의 지형을 위성 지도로 꼼꼼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비상탈출로까지 확보했다. 수지는 그를 말렸다. 너무 위험해요. 경찰과 함께 가요. 제발 혼자 가지 마세요. 경찰이 개입하면 제보자가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박상도의 함정이라면 경찰까지 끌어들였다가 오히려 내가 불법 수사를 교사한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만 해요.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이 1시간마다 연락을 할 것이며 만약 연락이 두절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백설과 강아지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약속 시간이 가까워진 밤 11시,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약속 장소인 폐창고 주변에 미리 잠입했다. 낡은 창고는 바닷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준은 창고 안으로 혼자 들어가고 동료들은 밖에서 망을 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인 자정이 되자 창고의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남자는 주위를 경계하며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박상도의 거래 장부, 불법 약물 투약 기록, 그리고 학대 영상 원본입니다. 민준이 USB를 받아들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고 바깥에서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창고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크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납게 훈련된 맹견 여러 마리가 그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박상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부와 여럿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다. 제보자였던 남자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박상도에게 매수된 배신자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멍청한 군인 나부랭이. 내 놈이 제 발로 여기까지 기어들어 올 줄 알았지. 박상도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놈이 인터넷으로 여론몰이하는 바람에 내가 좀 피곤해졌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면 세상은 그 용감한 군인이 실종됐다고 슬퍼하겠지. 그리고 내 개는 당연히 원래 주인인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민준의 동료들이 밖에서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다. 박상도의 부하들과 맹견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 빈틈없이 그들을 압박했다. 민준은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에 몰렸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UDT 대원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활로를 찾는 것이 그의 본능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세를 낮추고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 싸울 준비를 했다. 내 놈 혼자서 우리 전부를 상대하겠다고?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박상도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맹견들과 함께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시작된 진실을 향한 마지막 질주,
그것은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이었다. 민주는 창고 안에 쌓여있던 낡은 어망을 집어던져 맹견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좁은 통로로 부하들을 유인해 각계격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살상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쇠파이프를 든 부하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그들은 민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맨손으로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공격해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박상도는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불법 포획에 사용되는 올무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싸움에 정신이 팔린 민준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네가 아무리 잘 싸워봤자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박상도는 민준의 목을 향해 올무를 던졌다. 민준은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했지만 올무는 그의 팔에 걸리고 말았다. 박상도가 강하게 줄을 잡아당기자 올가미가 순식간에 조여들며 민준의 팔을 파고들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민준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 틈을 타 남은 부하들이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포위된 채 한쪽 팔까지 제압당한 상황. 과연 그는 이 지옥 같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박상도의 계략대로 이 어두운 창고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폐창고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팔의 올무가 감긴 채 피를 흘리면서도 민준의 저항은 거셌다. 그는 고통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남은 부하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출혈과 탈진으로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박상도는 멀찍이 서 올무줄을 쥔 채 마치 투견 싸움을 즐기듯 그 광경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지쳐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그만 발버둥 쳐라. 내 놈은 이제 끝났어. 박상도가 올무줄을 더 강하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연락이 끊기자마지 약속대로 수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박상도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경찰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박상도는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준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부하들에게 퇴각을 명령했다. 그는 올무줄을 놓아버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쓰러져 있는 민준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군발이 새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끝나. 박상도는 증거가 담긴 USB를 발로 짓밟아 부순 뒤 부하들과 함께 창고 뒷문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민준과 제압당한 박상도의 부하 몇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의 상처는 깊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에게 불리했다. 박상도는 사라졌고 결정적 증거였던 USB는 파괴되었다. 붙잡힌 부하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결국 민주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었지만 박상도의 불법 번식장을 증명할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거의 없었다. 부대장이 약속한 48시간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은 민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진과 백설, 그리고 강아지들이 눈에 밟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개들을 박상도에게 넘겨준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상도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변호사와 집행관까지 대동하고
병원에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재산 인도 명령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백설과 강아지들을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셈이었다. 다 비켜. 이건 합법적인 집행이야. 방해하는 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줄 알아? 박상도가 소리치자 집행관들이 병원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상도는 낄낄거리며 가족실로 향했다. 그는 새끼들을 담을 철제 케이지를 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은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멈춰. 박상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내 놈은 이제 끝났어. 부대에 돌아가면 불명계 전역감이야. 어디서 영웅 행세야. 박상도는 민준을 조롱하며 손을 뻗어 낑낑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를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어미 품에 웅크리고만 있던 백설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박상도의 앞을 가로막았다. 크르르릉 왈. 백설의 짖음은 이전의 경계심이나 공포의 찬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와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맹렬한 분노와 결의의 찬 포효였다. 백설은 앙상했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네 다리로 버티고 서서 박상도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털은 곤두섰고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튀는 듯했다.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주인의 공포를 어미로서의 본능과 민준에 대한 충성심으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순간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보답하려 하는 것이었다. 박상도는 자신에게 맹렬하게 지저대는 백설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알던 무기력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그 설백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런 백설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설의 옆에 나란히 서서 박상도와 그의 무리를 마주 보았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 그들은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벽과도 같았다. 이것들을 그냥 분노와 당혹감에 이성을 잃은 박상도가 다시 강아지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과연 백설과 민주는 이 마지막 위기에서 새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법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까?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이제 그 누구도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 병원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했다. 백설의 맹렬한 기세와 민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박상도와 집행관들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박상도는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법을 등에 업고 있었다. 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해서 물러설 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더욱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꼴값들을 떠는군. 개새끼나 그 주인이나. 요아! 어미가 저렇게 사나우니 가장 약한 새끼부터 가져가 주마. 어미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과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이 상황 자체를 즐기는 잔인한 인간이었다. 박상도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젯밤 민준의 팔을 올감했던 것과 똑같은 올무였다. 그는 맹렬하게 지저대는 백설을 무시하고 목표를 바꿨다. 그의 시선은 민준도 백설도 아닌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가장 작고 약한 강아지에게로 향했다. 안 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민준 역시 몸을 날려 강아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부상당한 그의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박상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강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올무가
공중에서 섬뜩한 원을 그렸다. 백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자신의 새끼가 표적이 된 순간 백설의 움직임은 빛보다 빨랐다. 녀석은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박상도가 휘두르는 올무와 강아지 사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았다. 하지만 박상도가 휘두른 올무의 끝, 묵직한 쇠붙이 부분이 백설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깽! 백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백설은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면서도 새끼들 앞을 막아섰다. 어미의 위대한 모성애가 고통을 초월하는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민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 규율, 군인으로서의 자제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 민주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포효하며 박상도에게 달려들었다. 박상도는 당황하여 올무를 다시 휘둘렀지만 분노로 각성한 민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민준은 박상도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고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예오직 하는 신음과 함께 박상도가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그 위에 올라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만해요. 민준 씨, 그만. 수진이 울면서 그를 말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민준은 간신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는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박상도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수진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박상도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집행관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는 이제 동물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명백한 폭행죄의 현행범이 되어버렸다. 박상도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 속에서도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고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셈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민준은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군인의 명예, 백설과 강아지들의 미래, 그리고 그 자신의 자유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찰들이 병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엉망이 된 병원 내부, 피를 흘리는 진돗개,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박상도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군인 김민준의 모습이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완벽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김민준 씨, 당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병원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민준의 부대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과연 부대장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모두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 어떻게 차가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준 대위는 단순히 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법의 허점과 인간의 잔인함 앞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운 수의사 최수진이 있었고 목숨으로 은혜를 갚은 진돗개 백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고 정의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나타난 부대장의 손에 들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박상도의 추악한 왕국은 과연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모일 때 제2, 제3의 백설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